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의 최이배 전 의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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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보통 국민의힘 주제 하나, 민주당 주제 하나 이렇게 있고 썰픽에서 다른 얘기를 다루는데 오늘은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 체제 얘기를 썰픽에서 좀 길게 다루고요. 사회부총리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박순애의 머쓱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왜 머쓱한 손인지는 저희가 조금 뒤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자 이런 추진했던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거세지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철회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학부모단체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예, 앞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사회수석이 이게 원래는 신속하게 강구해라라고 했는데 공론화로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 한 얘기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추진해서 공론화라는 건 되는지 안 되는지 의견을 모아보자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사실상 철회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잖아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내용이 커지는데 그 내각에 있는 분조차 저렇게 하면 정말 참 사면 초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도 참 할 말이 없는데요. 이게 만 5세로 취학 연령을 내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변화인데 이걸 다짜고짜 느닷없이 아무런 그 수렴 없이 의견 수렴 없이 진행을 하다가 또 이게 또 저항이 커지니까 그러면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러면 월급 받고 공무원을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저는 우리 박순애 장관이 뭐 임명 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논란이 있었지만 뭐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취임하고 일로 성과로 보여주라고 대통령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성과로 보여주면 된다. 일을 잘하면 된다. 사실 업무 보고 대통령한테 한 다음에 그냥 나왔던 첫 번째 공약 정책이 이거였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수많은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뭐 정책이란 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건 폐기할 수도 있지 않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걸 폐기한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건 처음부터 그건 말을 하지 않았어야죠. 처음부터 의견을 듣고 그러면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사회수석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대통령 지시사항을 며칠 만에 좀 바꾼 거 아닙니까 내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게 대통령 뜻이었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신속하게 공론화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참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이시지만 참 답답해 보이고 정말 누구 하나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외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박순애 장관 뭐 임명 때부터 뭐 말이 많았죠. 근데 가장 특이했던 점은 이분이 뭐 음주운전이나 논문 표절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여기 교육부 장관에 지금 앉아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개혁 과제 중에 뭐 연금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 계획을 이분이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한번 나왔다가 지금 심하게 이제 국민적 혼란을 또 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통령이 스타 장관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금 장관들이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정 과제를 뭔가 이행하고 그런 뭐 실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퍼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어떤 경찰국 신설 논란도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고 지금 박순애 장관의 이 5세 아동에 대한 조기 입학까지도 그런 측면에서 좀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내각에서 이 스타 장관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고 스타가 아닙니다. 진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국민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스타 장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예.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름은 박수대 부총리 이름은 뭐 유명해졌는데 유명이냐 악명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논란에서 정치 경험이 없는 장관들의 단점을 좀 집약적으로 보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어떤 여론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이런 것까지 일일이 우리가 장관에게, 부총리에게 국민 여론 수렴하세요, 공론화 과정 거치세요라고 지시해야 되는 겁니까? 알아서 해야죠. 그런데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교수 출신으로 이번에 장관으로 입각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정무적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 본인들이 주변의 어떤 교육부 관료들에게 듣고 아 이게 필요하다 싶은 걸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 여론 수렴하는 절차를 좀 내팽개치고 너무 빨리 서두르다가 결국 이런 사단이 나서 대통령이나 용산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건 안 그래도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운데 당에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부담을 끼친 것이거든요. 뒤늦게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좀 결자 해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박순애 장관이 사실 이게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걸 독단적으로 업무 보고에 포함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어떤 분노한 여론 풀 때까지 본인이 임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께 부담을 덜 드리는 방안인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말은 뭐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단 낮게 다니면 된다는 일단 말씀입니까?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수습하고 각종 학부모 단체나 교육자 단체 다 만나서 오해를 풀고 공론화 과정 거치겠다는 공식적인 프로세스 이제 진행 과정을 딱 확립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본인 스스로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라고 지시한 건 대통령이거든요. 예,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기 바랍니다. 라고 대통령이 직접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하니 교육부 장관이 의견 수렴이고 뭐고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하는데 물론 나흘 있다 갑자기 의견 수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부 장관 굉장히 억울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시켜서 했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라는 그렇죠. 말씀이십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아이디어가 어디부터 만들어진 건지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건지 교육부에서 자체로 만든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왜냐?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됐고 공약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국정과제에도 없고 공약에도 없는 것을 부처에서 대통령실 명을 어겨가면서 만든다? 제 머릿속에는 상상이 잘 안 되고요. 왜 이런 안이 나왔는지를 정확히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장관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신다고 제가 한 번 정도는 봐드릴 용의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구성 중이라서 틀이 다 갖춰지진 않았지만 중장기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교육위원회 몫이고 교육위원회가 학제 개편 이렇게 하겠다고 방향을 세우면 교육부는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이에요. 자기들이 예. 지금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런 학제 개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가 이미 법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구성 중에 있으면 장관이 그런 정도 업무 파악은 했었어야 되는데 기본기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교육부 장관들 교육감들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이렇게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게 목표였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 가장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들에게 사전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자기가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와서 회의를 통해서 교육감들을 설득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도대체 누가 뭘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급하게 교육부 장관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짧게 예. 김성애 소장님의 다른 부분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께서 좋아 빠르게 가라고 직접 지시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거면 인수위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책임장관제라는 어떤 원칙 아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통령실의 권력을 분산해서 장관들에게 상당히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차관 추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청와대에서 일사불란하게 찍어냈다면 지금은 장관들이 추천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한덕수 총리도 말했고요. 예. 그런 이 책임장관제가 대통령의 의지로 관철이 되었으면 장관들이 더더욱 국민 여론을 수렴하면서 잘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잘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책임장관제 취지에 맞게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언론 보도로 나온 것처럼 보도가 뭐 사실인지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대통령실과의 조율 없이 일단 업무 보고에서 뭔가 한 건 하기 위해서 또 임명 과정에서 본인에게 논란이 있었다 보니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다소 욕심을 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과정에 대해서도 박순애 장관이 본인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밝히고 사과하는 그런 해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먼저 했는지 박순애 장관이 업무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오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에서 미리 지시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업무 보고가 됐는지 지금 두 분 의견이 그게 다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재명 부대변인이 예. 여기 후보로 나온 사람 말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대통령의 명령사항에 대해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을 했죠. 초중고 12학년제 유지하되 취약 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온 걸로 봐서는 예. 그날 아이디어를 듣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토크가 될 줄 알고 저희가 또 제작진이 미리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29일 박순애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업무가 끝난 뒤에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의 순서를 보면 업무 보고가 있었고 박순애 장관의 업무 보고 여기에는 취약 연령을 5살로 낮추겠습니다가 들어갔고 대통령이 취약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를 듣고 좋은 생각에 대해서 한 건지 아니면 미리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런 업무 보고를 한 건지 요거는 현재 요 말로는 명확히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그 산업 쪽 관련된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예. 모든 부처가 산업부다. 그리고 교육부도 산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협조해야 되는 그런 부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교육 철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빨리 산업 현장의 일꾼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대통령이 교육부의 그런 지금 조기 입학에 대해서 같이 호응한 것 아니었을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교육부도 열심히 산업부의 그 하나의 부처로 생각하고 경제 인력을 만들어내는데 같이 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 왔으니까 잘했네.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철학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육부에 이렇게 그 교육부 장관 자체가 이미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철학이 없는 분이 맞다 보니까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업무들로 지금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거를 무리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의견은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게 중론인데 이게 그러면 박순애 장관이 무리했냐? 아니면 사실은 뒤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했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할까요? 아니 저기 김민식 교수님 예, 저는 출연료 받으시면서 자꾸 유구무원 제재로 가시면 이게 오늘 김 교수님 건 제가 받기로 하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20% 정도는 제가 장해찬 네, 이사장님한테 약속하신 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예, 그럼요. 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건 책임장관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 틀의 철학 아래에서 대통령도 이 장관의 업무 보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좀 신뢰해주기 위해서 뒷받침하려 했는데 이런 기초적인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빠졌다는 게 추후에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책임장관제가 된 만큼 각 부처 장관들 정말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공론화 과정이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해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이 입학 연령을 1년 정도 앞당기는 게 과연 아예 논의조차 해서는 안 될 사안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뭐 어떤 식으로 여론이 수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OECD 평균을 한번 보게 되면 영국, 뉴질랜드는 만 나이 기준으로 5세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만이다 보니까 6세에서 7세 정도에 우리가 입학해요. 보통 만 7세에 입학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보다 1년 당겨서 만 6세에 입학하는 나라가 일본, 중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미국, 벨기에, 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호주 등등등 다수의 OECD 내 소위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만 나이 기준으로 1년 앞당겨서 지금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논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근데 논의도 안 하고 교육부 장관이 마치 할 것처럼
당장 할 것처럼 발표한 것은 저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만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참에 화제가 된 만큼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왜 다른 나라들은 OECD 국가들은 이거 1년 당겨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도 해보고 하는 등등의 연구는 좀 후행 과정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좀 저도 미국에서도 아이를 키워봤고 하는 뭐 경험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미국에서 같은데. 아이를 예, 키우셨어요? 요 나이 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뉴질랜드나 소위 말하는 영연방 국가들의 경우에는 1학년 시작이 아니고 영학년 시작입니다. 만 5살 때 영학년으로 들어가서 일종의 그 영학년 과정은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모아놓고 놀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가 들어가는 거고 만으로 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 세계 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스쿨 앞에 프리 1년 과정을 먼저 들어와서 유치원 과정을 흡수한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논의가 잘 안 되느냐? 이거를 전부 다 공식 교육 과정으로 집어 넣으면요.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전부 다 문을 닫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싹 문을 닫고 싹 공교육으로 흡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당연히 없죠. 이게 지금 이명박 시즌2라고 해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이걸 추진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12명의 교수들에게 연구 과제를 줘서 이것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봐라. 뭐 산업적으로 돈이 될지 등록금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보고서가 들어가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좀 안 되겠다 해서 안 했고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랬는데 지금은 무슨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교육부에서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예. 너무 초기라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와서 5살로 갈 거야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당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후년까지 직장 다니다가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2년 정도 육아휴직 내기로 했는데 그걸 1년 당겨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 아닌가 싶어요. 일단 밀어붙였다고 해서 어제 네. 혹시 김국식 교수님 예, 말씀 뭐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학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 연령도 사실은 지금의 현대 그 과학기술이라든지 신체적 발달에 따르면 좀 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 사실 남아있는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얼마나 더 국민들이 다 모아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 전문가가 일단 아니다라는 한계, 그리고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했다는 한계, 그리고 대통령과 업무보고에 바로 그냥 추진했던 것처럼 비치는 이 한계들이 예. 겹치면서 이게 아무 준비 없이 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아까 최혜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는 영역을 마치 산업 현장에 인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건 교육 철학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만 보지 말고 교육 전체가 갖는 국가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재생산되는 하나의 중요한 사이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라도 시작을 해서 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다들 이야기하시지만 인구 절벽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나중에 국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교육개혁이라는 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원점으로 되돌려서 논의를 시작하는 그 국가교육이라도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 제도가 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좀 장기적인 교육 대전략을 짜야 되는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저희 어제 뉴스 설계에서 이걸 좀 크게 다뤘는데 박순애 장관이 느닷없이 무리하게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저기 지금 나오는 대로 전교조 교총, 유치원연합회, 학부모단체, 맘카페 등 여러 단체가 한 목소리로 무려 36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이 연대해서 냈다. 그래서 정말 해방 이후에 어려운 국민 통합을 박순애 장관이 이뤄냈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발이 커지자 어제 학부모 단체와의 간담회 박순애 장관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는 세상 공동대표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예. 예, 지금 어제 영상입니다. 정지현 사교육 없는 세상 공동대표가 좀 울먹거리니까 그렇게 국가 책임교육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예 실현되지 울먹거리니까 못하고 휴지를 있는데, 계속 아무도 부모들이 그것을 체감하지 요즘에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 탄저기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지금 있는 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뭔 또 딴 거 아니야 자꾸 손을 쓰다듬고 사회부총리가 일단 스킨십으로 무마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정지현 대표는 계속 손을 뿌리치고 그랬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지를 손에 꼭 쥐어주는 모습이 일단 어떻게든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은 좀 엿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나중에 이제 어제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도 저렇게 박순애 장관이 시민단체 대표의 손을 꼭 부여잡고 지금 말은 정확히 안 들리지만 유추하건대 내가 말아요. 다 잘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밑에 자막을 좀 믿지 마세요. 아니 믿지 마세요가 아니고 우려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마세요라고요? 않았을까? 예? 믿지 아닙니다. 마세요라고. 믿지 마세요. 아니요 잘못만. 앵커의 본심이 너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원고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예. 시청자한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자막을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뭐 쓸 수도 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나오지 시청자들은 못 보죠.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학부모들께 충분히 목표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서 숭고하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많이 잡으면서. 예. 근데 사실 저러기 전에 미리 얘기를 듣고 미리 공론화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를 봐야 되는 거는 정책의 기본이겠죠. 장관이 정무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치 경험 없는 분들 이렇게 바로바로 입각하는 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이전 어느 정부든 장점보다는 단점이나 위험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적인 예가 이번 박순애 장관 사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댓글에서 네. JTBC 왜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제 박순애 장관이 또 논란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화자찬성 멘트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간담회 막바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 정 대표의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시작할 때에 지금 말씀 완벽하지 경주고 못하더라도 약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시작할 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다 던져 정책에 놓으시고 팩트 체크 안 한 정보들을 다 던져 네. 놓으시고 언론이 다 팩트 체크하게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간담회 하시면서 아니요. 일단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저는 이제 초긍정 네. 멘탈 갑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생각하는데. 교육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교육 전문가는 이런 부분들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2017년에도 대선 때 예. 안철수 당시 후보가 교육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받았었어요. 뭐 당장 교실 숫자를 어떻게 할 그렇죠. 거냐, 선생님 숫자. 그러니까 이미 한번 그때 당시에 전 사회적으로 이 교육개혁에 특히 학제 개편에 대한 논란이 있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교육의 전문가들은 다 뭔가 그때 당시에 공부도 하고 한 번씩 되짚어 봤던 기억들이 있을 텐데 이제 지금 박순애 장관은 그런 게 없으신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보기엔 역시 비전문가를 갖다 놓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박순애 장관이 자화자찬식으로 내 덕분에 아무튼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냐 하셨는데 진짜 이 논의 아까 전에 뭐 교육위원회도 있고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야정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또 여당하고 정부만 주도해서 논의를 이끌고 가면 결국은 이건 또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을 아예 유아 학교로 뭐 수용하자라는 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공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서 돌봄과 교육 강화하자는 얘기도 있고 진짜 뭐 6학년 지금 초등학교 그거를 5학년으로 줄여서 좀 더 교육 과정을 압축시키고 또 빠르게 조기에 이렇게 사회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논의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이번에 진짜 백년지 대계라고 생각하고 여야정이 반드시 함께 협의해서 공론화를 좀 추진해야 된다.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예, 예. 박순애 장관의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그 워딩으로 보면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땡땡땡 지금 우리 정 대표 앞서 옆에 있던 시민단체 대표입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본말이 비유하자면 본말이 바뀐 본말. 거죠. 제가 때리지 않았다면 아팠겠습니다. 님께서 그렇게 아픈지를 제가 알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인데 예. 그게 바로 이제 정무 감각이고 말 한마디가 특히 이제 앞에서 다 기자분들이나 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다 공개된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할 때 그 말의 무게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 건데 장혜 사장 말대로 이게 뭐 전문가로서 발탁된 뭐 능력 있는 분이겠지만 사실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는가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아쉽네요. 네. 예. 이제 교수님이시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장관들 교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다 자기 밑에 있는 이 뭐 조교들이랑 학생들만 다뤄보셔서 그런지 지금 여기서도 보이는 태도가 장관이 윗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럼 내가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당신 얘기 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위로해줄게. 여기 휴지 있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자체가 당신 나보다 어리고 무슨 뭐 단체라며 나는 장관이고 내가 얘기 들어줄게. 얼마나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산업 구조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산업 뭐 소위 말하는 노동 인력을 빨리 양성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대학교를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장학금 제도나 이런 걸 만들어서 빨리 졸업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주는 등으로 해서 대학에서 정체를 풀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내려서 하는 문제 이렇게 논의가 시작돼 버렸으니 이제 누가 여기서 침착하게 토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너무 이 교육개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좋은 주제를 너무 이상하게 놓쳐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목소리 들어보면 차라리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을 한 5년 정도로 줄이면 어떻겠느냐라는 좋은 의견은 많이 나와요. 지금 네.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대안들에 네. 대해서 좀 듣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간담회를 업무 보고 해서 이 간담회 여는 게 아니라 간담회 하고 나서 업무 보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고 이제 대학 교수님분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근식 교수님처럼 대학 교수지만 정치권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분들이 예. 저는 이런 정무직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문가는 아니시죠? 출연료의 전액을 다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후환이 있을 것 같아서 40%까지 배분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역시 장혜찬 이사장님 오늘 출연료 40%를 더 받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늘 매일 하는 거죠. 유튜브에 댓글로 현안에 대한 의견, 저희 패널에 대한 의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좋은 댓글들, 촌철살인이 좀 좋습니다.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중에 소개한 글 중에 2명을 저희 패널들이 선착순으로 꼽는 순으로 해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립니다. 어제 어떤 분이 보내셨는데 미리 선정이 돼서 안 되는데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깡치도 친추군요. 마크도 삼투도 돼? 쏘는 시간 넘겨? 몇 시? 4시.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네,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보시죠.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권한 없어진다. 국민의힘이 5일과 9일에 상임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출범에 대한 당헌 당규 해석 및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위 의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헌당규상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최고 지도부가 해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의 권한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 다음에 열리게 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하는 바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대위는 이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만 맡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실제 목적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 몰아내는. 그러니까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면 컴백하는 걸로 지난번 의총 기간에 합의가 된 거예요. 이준석 대표, 이대로 전 대표가 되지는 않겠죠? 자, 두 번째 픽 보시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정부 부처 차원의 대응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손배소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됐는데 그것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 한국노총 시절엔 이런 입장을 내섰습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보루입니다. 노동조합 운동을 하다가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신 구속되고 자유형을 선고받는 것도 억울하고 드문 일인데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가압류가 밥 먹듯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하고 이 사회가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이 지났는데 결이 좀 다른 것 같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몇 가지 썰픽 강정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비대위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앞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당대표는 당연히 당대표 권한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다음에 열리게 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2년 임기에 새로운 지도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자녀 임기가 아닌 새로운 임기를 갖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찬 이사장님부터 말 드려볼까요? 뭐 일단은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전국위 의장으로 예. 당원 당규나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건조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게 되면 이런 절차가 된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밝혔고요. 예. 전국위 의장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전국위가 소집되고 거기서 의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주재하는 역할. 그러니까 서병수 의장이 여기에서 본인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개입시킬 근거나 권한은 사실 없어요. 이제 남은 공은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로 지금 이관된 겁니다. 예. 상임 전국위원 제적이 한 100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고 전국위원이 1000명까지 될 수 있는데 지금 1000명 조금 안 미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러면 당원 당규를 개정할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국위원이나 상임 전국위원들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나 뭐가 바뀐다고 해서 한 번에 100명 다 바꾸고 1000명 다 바꾸고가 아니에요. 오랜 세월에 거쳐서 당에 헌신해온 분들 세대나 지역을 다 배려해서 분포시켜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당원 당규상 지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 아마 안건으로 이제 지금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비대위원장을 당대표 직무대행이 또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올리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어떤 의결이 될지 저희가 예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성향이나 이런 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부결되면 부결되는 거고요. 여기서 의결되면 의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의결이 되어서 비대위가 출범하고 그 비대위가 2달 뒤에 조기 전대를 한다는 것은 이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국위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쳤으면 그때부터는 당내에서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을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자동적으로 전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말이 있은 뒤에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역시 신속한 대응이죠. 용피셜하게 중간에 중점되는 내용을 보면 용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닙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닙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사태에 더 휘말려 계시는 국민의힘 분들께 뭐라고 할까요? 충고, 조언, 경고 뭐 포함해서 민주당 이거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때는 다 좋아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부작용, 후과, 이제 와서 창피하다고 사과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해왔던 것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비상사태 시작이 어디였냐 하면 최고위가 의결로 할 수 있는 정족수를 못 채운다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상사태라고 했는데 이 비상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최고위가 모여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갖고 이 무슨 전국위원회 이걸 수집하는 걸로 비상사태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부터 웃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잊어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1년, 2년 후에 이 일이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것을 비상사태로 만들어 놓고 비상사태를 만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없어졌던 최고위가 나는 사퇴했지만 사직서를 내지 않았으니 아직은 최고위원이야라고 했던 배현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정치하시는데 1년, 2년 후에 이것들이 전부 다 저는 족쇄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당내 상황이 이제 갈수록 점입가경인데 저는 우선은 장해찬 이사장 말대로 전국위하고 상임정부 일단 하는 걸로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돼요. 저도 전국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정국위에는 이제 100여 명 정도가 와서 하고 상임정국위가 이제 우리 그 국회로 치면 이제 상원 같은 거예요. 상원에서 일정 정도의 유권에서인가 안건을 놓고 최종 결정은 이제 상임정국위가 아닌 전국위에서 하는 건데
과거에 총선에서 그때 참패한 다음에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올 때도 이런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상임정국위가 정족수가 모자라가지고 사실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재소집해서 겨우 통과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을 겪는다고 보는데 아마 상임정국위원이나 전국위원이나 다들 당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애당심과 또 경력과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집단적 지혜가 어떻게 표출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국위에서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면 그거는 비상 상황으로 규정이 되고 그래서 네.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정국위에서 비상상으로 의결을 예. 하고 당원 개정에 대한 필요를 인정을 해서 전국위로 넘기면 전국에서 의결이 되잖아요. 일단 그 프로세스상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거는 절차가 안 맞다라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니면 전국위에서 당원 단계를 다 바꿔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전 대표가 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건 이제 뭐 당내에 절차가 안 되나요? 갖고 있는 갈등과 이견을 사법 판단에 가져가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정당이라든가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들의 자발적 결사체잖아요. 그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사실 좀 그 개입해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이걸 과연 가처분 신청까지 할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김성애 소장 말한 것처럼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억지스럽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너무 많고 허점이 많고 앞뒤가 안 맞는 지금 비대위 체제로 지금 밀어붙이는 분명히 맞아요. 예.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가자는 걸로 만약에 상임정국위하고 전국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일단 그 자체에 대한 결정의 정당성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은 정치적으로 다시 예. 어떻게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걸로 옮겨갈 거라고 앞으로 이 봐요. 관련된 논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번 당원 개정할 때 대통령이 불쾌해하시면 당대표를 해임할 수 있다. 요정 하나 집어넣으면 똑같은 문제 반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임정국에서 그건 아마 상정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런 당원의 부록에 네.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가 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 행위의 앞뒤가 뭔가 맥락이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없고 그래서 결국은 당에서 전국위원회를 거치고 비대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이준석 당대표는 못 들어온다.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 결론이 이 맥락이 흔들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뭐 전국위를 하건 상임 전국위를 해서든지 뭐 이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가면은 더 혼란이다. 제가 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의 맥락을 그냥 쭉 따라가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여기서 또 다른 분란을 만들어내면은 그건 더욱더 지지율 폭락을 또 맞이할 것이다라는 좀 경고를 예.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전망을 좀 하나 하자면 이번에 상임정국이나 전국위에서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 의사를 일정 이상 밝혔을 때 이걸 비상 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게 되면 앞으로 이제 다음 지도부 같은 경우도 이 정무적으로 지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당 대표가 최고위원들과 굉장히 원활한 협력 관계를 가지는 게 한층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제 집단 지도 체제라 해도 그렇게 된 순간 사실상 단일 지도 체제지만 사실상의 집단 지도 체제로 당 지도부의 형태 자체가 변하게 되는 굉장히 중대한 또 부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전국위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김근식 교수님 전국위원회라는 거 몰랐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걸 추인하느냐 마느냐 개인적으로는 김 교수님이 찬성표를 던질지 반대표를 던질지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출연료 40% 주기로 한 건 다시 돌려받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곤란하게 사실은 띄워주시다가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에서 당에 대한 정말 애정과 관심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토론과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나 좀 덧붙이면 저는 근데 이 흐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 국민의힘 내부에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이라는 결사체에서 해야 될 뭐 일을 지금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복귀가 불가능한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만 가지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국민의 시선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같이 어차피 비대위로 간다고 신속하게 말씀대로 대통령께서 좋아 빨리 가라고 하는 걸로 간다면 이참에 이준석 대표랑 함께 윤핵관도 저는 이선 후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준석 대표도 이 지금의 정치적 분란의 책임 일정 부분 있다고 치면 윤핵관도 사실은 그 정치적인 능력과 정치적인 내공이 다 입증이 됐지 않았습니까? 국민들한테. 예. 이분들한테 맡기기는 굉장히 부담이 크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이참에 같이 동반 퇴진을 해서 전혀 새로운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실력이 있는 지도부 그리고 그 지도부는 정말 자기 정치하지 않고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지도부로 만약에 어차피 할기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에 합의한다면 제 전국에서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예. 않다고 한다면 고민이 커지겠죠. 일단
자막을 최영정 PD가 쓰는데 김근식 교수 윤핵관 다 물러나면 전국에서 찬성 던질 것 아니면 땡땡땡 뭐 이렇게 일단 자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고 그 댓글을 좀 또 읽어서 영화표를 드려야 되니까요. 저희 패널 분들에 대한 의견 드리고 앞서 김근식 교수님이 얘기한 의견도 지금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몇 개를 소개하면 예 일단 만 5세 학제 추진 논란 관련해서 홍승땡님 박 장관 행정 정문이라던데 행정 절차도 모르나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엉뚱한 고양이님은 이 의견 좋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맞춰야지. 어떻게 교육 정책이 어른들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냐라고 따졌습니다. 브라이언 킴님은 100년지계를 열흘도 안 돼서 이 난리를 쳤다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히 이분 주자라는 의견이 없어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락방 카톡이님 게스트 이름 좀 알려주세요. 김문식 교수님, 장해찬 이사장님, 김성애 소장님, 최이배 전 의원님입니다. 예, 이렇게 네 분입니다. 그 다음에 김근식 교수님 관련돼서 정영구님이 찐팬입니다. 대통령께도 따끔하게 할 말은 하시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맨날 대기만 하는 비서실장보다 김근식 교수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당첨. 예. 이러면 일단 대통령님이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캠프에 계셨을 때 많이 쓴소리를 해가지고 예. 갈 곳이 많은데요. 대통령실도 가야 되지, 내각도 가야 되지. 제가 보니까 비대위원장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이래요 드는데요. 진짜. 이거 영모입니다 영모. 일단 썰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실현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막 던져보고 있습니다. 던지는 거죠. 예. 10분 전이랍니다. 장해찬 이사장님 관련돼서 혹시 정 씨는 아니죠? 호야 라이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뭔 말이에요? 정동남 씨랑 많이 닮았어요. 뭐 어쨌든 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분, 즐거움 주신 분과 닮았다면 감사한 일이죠. 예. 네, 장 씨입니다. 네. 장 씨입니다. 예. 김성애 소장님 관련돼서 김 소장님 그전엔 몰랐는데 썰전에서 본 후 팬이 됐습니다. 당연한 기본 상식들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파이팅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이배 의원님 관련돼서 이분은 HJ 챗님입니다. 예. HJ 혹시 친인척분의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채 씨들이 인물이 좋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 칭찬이고 저만 정동남 배우님.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예. 우리 역시 장해찬 이사장이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넘어가잖아. 아, 국민에게 즐거움을 준 사람 해서 감사하다. 이게 능력이거든 사실은. 아무튼 JTBC의 성향은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양님이 양땡땡님 요즘 모든 뉴스 다 끊었는데 될성물은 우리 박 부장님 덕에 유일하게 썰라 하나 그것도 본방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건 칭찬하는 걸 고르고. 당첨. 네. 예. 당첨. 그럼 당첨. 앵커님 진짜 그렇지, 오랜만에 앵커님 나오는데. 해줘야 진짜 오랜만인데요. 예. 맨날 외모 평가만 있었는데. 많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많이 있었는데. 저희 작가는 많이 올려요. 네. 사실 80%가 다 제 칭찬이에요. 제가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어디 예. 한번 유튜브 댓글 검색. 어제 교육정책 찬성한다는 남편하고 싸웠어요. 화해하게 영화표 주세요. 오, 참고로 우리 아들은 고사 재수생이에요. 라고 누리 니팅님이 주셨습니다. 이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가정의 평화를 앵커님이 양보하셔야죠. 그럼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예, 주시죠. 주시죠. 알겠습니다. 누리님. 그 다음에 이분도 있어요. 박 부장님, 저는 초등학생이에요. 엄마가 맨날 유튜브로 보고 있어서 저도 맨날 봐요. 아저씨가 제일 웃겨요. 영화 감상문 쓰는 여름방학 숙제하게 영화표 주세요. 줘야 되겠는데. 야, 노골적이네요. 예. 예. 오늘은 그러면 앞서 이제 이분도 이 초등학생도 드려야 되고 네. 남편하고 싸운 분도 드려야 그렇죠. 되고 앞서 또 그 본방사수 의견도 주셔서 오늘은 그냥 세 분을 네. 좋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출연료 협찬으로 세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이제 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의견은 냈다. 누구 얘기인가면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간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어제 TV 토론회 주요 내용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이른바 셀프 공천 관련해서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것은 맞죠. 맞지만 제가 공천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셀프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의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하기 위해서 나를 추천해달라, 공천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당원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셀프 공천이라고 하시는 건 적절치 셀프 않은 것 공천이라고 같습니다. 하는 이게 지금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의 간극을 좁히자는 취지에 비해서 사실은 오히려 피해받고 더 간극을 멀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강연의 재미있으라고 비판을 하는 부분도 허용을 하자 한 건데 그걸 욕이라는 표현을 이제 문제 삼은 거죠. 비판할 기능을 좀 갖자. 예, 일단 이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셀프 공천이냐 개항 의뢰 이렇게 박용진 의원이 물으니까 의견은 말했지만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셀프 공천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박지원 위원장이 아무튼 이미 여러 그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관계는 이제 맞는 것 같고 전화를 했고 예. 뭐 공천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아무튼 뭐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솔직하게 좀 해명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출마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예.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지금이라도 다시 그런 얘기들을 한다면 제가 보기엔 뭐 출마에 대한 정당성을 뭐 스스로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또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충분히 더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이재명 그 의원다운 그 정말 발뺌하는 건데요. 내가 공천을 하는 공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셀프 공천 아니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금요일 날 패널 온 윤희석 대변인 강동갑 가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하죠. 네, 그런데 조강특위가 만들어져요. 그럼 조강특위 사무총장 위원장이 조강특위 위원이 있어요. 당대표가 의견을 내요. 그럼 셀프 공천 아니라고 합니까 그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선 후보고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데 전화해서 의견을 좀 냈는데 그러니까 나는 공천을 하는 공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비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천을 달라고 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뭐가 됩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좀. 예. 전 뭐 셀프 추천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공천과 추천 사이에 뭐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근데 이재명 의원의 색깔에는 잘 안 어울리는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러저러해서 이번 대선은 우리가 패배했지만 지방선거부터 다시 당을 책임지고 끌어가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먼저 도전 의사를 밝히고 거기에 맞춰서 당 지도부가 그럼 여기 이렇게 출마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과정을 밟았으면 이재명 의원 캐릭터도 잘 맞고 일리도 매끄러웠을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뭐 더 논하기 힘들 정도로 예. 이재명 의원이 이재명 의원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신 최이배 의원님이 비대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후 맥락을 다 잘 아시죠? 그때 저도 개항에 출마를 하려고 개항 여기 고등학교 이 자리에서 나오셨다고. 계란고등학교 나왔다고 원래 이재명 의원이 얘기했었죠. 출마를 안 했으면 출마를 하려고 가장 큰 피해자예요. 예. 뭐 피해자라고 하긴 그렇고요. 아무튼 저 역시 이제 저 출마 의사가 있다는 걸 밝힌 것처럼 이재명 당시에 이제 그 고문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은 맞죠. 근데 이제 지금 딱 김성애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본인이 더 어떤 출마에 대한 정당성을 더 공개적으로 설명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전적으로. 근데 그게 사후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셀프 공천 논란이 생겼다. 사실 생각이 당에서 듭니다. 요청해서 마지못해 뭐 이런 느낌보다는 예. 내가 가서 했다. 그게 이재명다웠다는 더 여기서 예. 드러나는 게 이재명 의원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게 공천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지선 졌다면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댔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뭐 셀프 공천도 셀프 공천이지만 결국 박지원 뒤에 누가 있었느냐, 이재명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딸들이 박지원을 비판한 그 비난의 화살이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박지원 위원장을 추천하고 긴밀하게 공천 의논까지 할 정도였던 이재명 의원에게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예. 이 개딸들의 화살을 맞을 주인공은 박지원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일단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입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 경선 그러니까 컷오프 결과가 1, 2위가 박빙이었던 거 아니냐. 예비 경선에서 어대명이 깨졌다. 어제 MBN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근데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은 원래 다 이게 저기 보면 보도를 보면이라고 돼 있는데 보도를 보면인지 아니면 결과는 비대위원장은 보지 않나요?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고 이 선거 결과만큼은 정말 잘 안 새어 나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에 있으면서 오만 정보를 다 빼보고 왔던 입장에서 절대 안 나오는 정보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경선의 결과들은 정말 소수들만 알고 특히나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사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발설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 정도의 그 업력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도의 업력이 있으면 어떻게 승부가 벌어졌겠다는 게 계산이 되는 게 38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박빙이라는 건 제 판단으로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하는 얘기고 사실상 박용진 의원이 타격받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즉 제 짐작에는 저도 같은 그냥 업력으로 짐작하는 건데 이재명 의원 다음 2등으로는 조직표가 좀 들어왔던 강훈식 의원과의 표차가 적지 않았냐 이런 것을 좀 재미있게 풀어내신 것 같아요. 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후보가 박용진이 아니고 강훈식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알릴 수 있는 그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판단은 그렇다는 건데 뭐 저도 역시 결과를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의 뭐 더미래라든지 어떤 조직적인 좀 더 표를 강훈식 의원이 받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는 있죠. 예. 그 제가 양쪽에 물어보니까 둘 다 정확히 우리가 2위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포함하면 또 달라집니다.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 쪽에 양쪽 다 물어보니까.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의원 측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차피 중앙위원들 표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본선 가면 중앙위원들 영향력이 자제돼서 어차피 어대명입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좀 더 국민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흥미를 돋구고자 하는 효과 하나 그리고 박용진, 강훈식 단일화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견제구 날려주고 이재명 의원 측에서 못 이기는 척 한 방 맞아주고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아, 인도가 몇 시인 줄 알아? 몇 시인데요? 4시. 인도네시아. 4시에 뭐 하게? 뭐 해요? 썰라네시아. 8월 1일부터 3시 50분 썰전 라이브. 뉴스는 파이터보다 써는 게 더 제맛이겠죠?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보겠습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 이러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정권 후반기에나 나타날 법한 이런 일들이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사주의보. 장마 기간이라서 장마주의보도 아니고 법사주의보요. 자, 건진법사 익숙한 이름이 대선 때 등장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했는데 지금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요. 뭐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죠. 이제 요새는 이제 순화가 돼서 받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받은 길이라는 게 많이 퍼졌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받았는데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이런 글입니다. 자, 모 법사 대통령 내외 친분 사칭 이권 개입 소문 확산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다 여러 가지 문제로 축출당한 모 법사가 친분을 사칭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 법사가 아까 저희가 보신 그 진건 법사, 바로 그 전모 씨입니다. 대선 당시에 건진법사. 네, 건진법사죠. 이름 막 바꾸시면 안 돼요. 네. 네. 건진법사입니다. 대선 당시에 윤 대통령 선대본부 산하 조직에서 일하던 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었고 저희가 또 이성대 셰프와 함께 썰기도 한번 썰었었죠. 그렇습니다. 뭐 뉴스 썰기, 없는 게 없는 뉴스 썰기, 뉴스 창고죠. 네. 지난 대선 기간 2월 달이었습니다. 엿기구판에 등장한 그 이름, 뭐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살아있는 소 가죽을 벗기는 그 엽기구판을 벌였다는 그 논란을 다뤘는데 그 행사를 주관한 사람이 바로 건진법사였다. 이런 얘기를 다뤘던 거고요.
특히나 그 당시 이 건진 법사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선대본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 기억나실 겁니다. 저렇게 윤 후보의 등에 손을 올린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자, 실제로 이 건진 법사 윤석열 후보 당시 부부와 알던 사이입니다. 그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또 윤 대통령과도 안다고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참.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후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곧바로 선대본부의 네트워크 본부를 곧바로 해체를 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근데 최근 다시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을 개입한다라는 첩보가 포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 어떤 사기를 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받았던 그 받은 글 조금 다시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자, 마치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것처럼 연기하는 수법으로 두터운 친분을 사칭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인사청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저런 받은 글이 있었는데, 뭐랄까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다 두고 정말 전화를 받는 것처럼 연기했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아이고 김 여사님 저 건진입니다. 마드리드 잘 다녀오셨나요? 토리는 잘 있나요? 네, 이런 걸 하면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하필 그 타이밍에.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기를 쳤다라는 건데 이제 뭐 이른바 받은 글 찌라시에 올라오면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요. 자, 건진 법사 청탁받은 고위직 조사를 대통령실이 착수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대통령실은 최근 전 씨 건진 법사 고위공무원 A씨에게 접근해서 중견기업인의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그 찌라시, 이른바 받은 글이 실제로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다른 보도에는 건진 법사의 지인도 공천을 미끼로 여권 인사를 접촉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조사를 실제로 했다는 건 대통령실에서 이런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건진 법사와 그 대통령 부부는 대선 이후에 전혀 일체에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의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이런 조치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대통령실이 이 무속인 건진 법사 관련해서 뭐 10대 기업들 일일이 전화 접촉을 해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자, 건진 법사가 접근할 수도 있고 접근해서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뭐랄까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뭐 보건당국이 날씨가 더우니까 뭐 폭염 주의하라. 뭐 모기때 주의해라. 식중독 주의해라. 뭐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사기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을 조의해라. 좀 약간 좀 이례적인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기칠 것 같으면 이 건진 법사를 직접 불러다가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해서 못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일일이 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사기치는 사람은 놔두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조심해라. 좀 사실 이게 더 사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선택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그렇다면 건진 법사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가긴 하는 건가요? 일단 대통령실 입장은 건진을 포함해서 어떤 특정하고 구체적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건진 법사에 대한 조사라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거나 또는 자,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예방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명확히 이제 밝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사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겁니다.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자, 그럼 건진 법사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다면 그거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윤 대통령 부부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왜 조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건지도 궁금해지네요. 일단 원칙적으로는요. 지금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담당인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말 그대로 공직자가 대상인 거예요.
근데 건진법사는 어쨌든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자, 민간인에 대해서는 나서기가 힘들다,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직자 비위 사실 관련이 되면 민간인도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자, 건진법사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강제 조사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측근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꾸준히. 그런데 이런 측근 의혹이 또 하나 추가가 됐는데 조금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오늘 한 언론 사설인데요. 자, 대통령 주변에 이권 개입설이 있는데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암덩어리가 될 것이다. 암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아주 상당히 센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특별감찰관인데 여전히 이제 공석으로 남아 있죠. 제도적으로 지금 감시를 해야 하는지, 감시란 표현이 좀 거북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기도 해요. 어떻게 나올지.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절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